이번 시간에는 자 105회 전산회계 1급 시험 봤던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 거래가 아니다.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없는 것은 회계상의 거래를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1번의 답은 준문하다. 계약하다, 준문, 약속, 담보 제공 이런 것은 거래가 아니라고 그랬죠? 1번의 답은 3번 쉽게 구할 수 있다. 그죠? 다음 2번. 2번의 문제 보시면 여기 문제를 조금 칸을 띄워줄게요. 이렇게 보시고 자 다음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기업은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전속한다. 장기간 전속한다라는 가정 우리 회사가 내일 망할 것이다 라고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는 망하지 않고 계속 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회계처리하는 것이 바로 계속기업의 가정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그래서 계속기업의 가정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핵심적인 것만 알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가볼게요. 재고자산의 분류되는 항목 다 같이 무슨 자산으로?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항목 그랬어요. 재고자산이라 그러면 우리는 목적이 다 같이 무슨 목적입니까? 판매 목적. 여러분 재고자산 나오면 목적이 판매 목적만 찾으면 돼요. 여기 판매 목적 나왔네요. 판매용으로 찾았습니까? 그래서 답은 판매 목적이라 그러면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바로 재고자산의 뜻이에요. 다음 4번을 가볼게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라 그랬어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1번 한번 봅니다.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여러분 사원 가격에다가 장부에다 적어놓는다 이런 얘기죠. 맞아요. 2번 유형자산의 취득에 관한 운송비와 설치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부대 비용은 해당 자산에 포함한다 라는 뜻이죠. 다음 3번 사용 중인 건물을 새로운 건물로 신축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여기에 틀렸네요. 철거한 경우에는 전부가 다 여러분 처분하고 손해봤다 그래서 처분 손실을 비용으로 떠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철거 비용도 바로 비용으로 떨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비용으로 떨어야 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그랬기 때문에 틀려요. 예. 다음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에 3번이 틀렸다. 국공채를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에는 동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익을 해당 자산에 포함한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4번도 맞고요. 다음 5번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에 대한 설명이네요. 무형자산의 상각에 대한 설명 1번 봅니다. 자산은 사용 가능한 때, 밑줄자 사용 가능한 때 감가상각한다 그랬지 취득 시점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2번 일반적으로 상각 기간은 최대 40년까지라고 그랬나요? 아니지요. 몇 년?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습니다.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정액법 맞지요? 자, 다음 4번 보시면 재무상태표상 표시 방법으로는 취득원가에서 무형자산 상각 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는 직접법과 그 다음에 취득원가에서 무형자산 상각 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간접법 모두 허용하고 있다. 무형자산은 직접법도 간접법도 모두 사용하는데 대부분 직접법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지요. 다음 5번, 6번 갑니다. 6번에 자, 주요 장부가 나왔어요, 여러분. 주요 장부 분계장과 총계정원장. 주요 장부는 분계장과 분계를 하면 분계장에다 적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 있으면 여러분 그 거래가 거래가 있으면 그 다음에 분계를 하고 분계장에다 적고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에다 전기 옮겨 적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요 장부는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 그래서 여기서는 분계장이 나왔네요. 답은 만약에 총계정 원장 나왔으면 답은 총계정 원장도 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 7번. 다음은 자본 항목 중 기타 포괄손이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 요거 여러분들 컨닝해야 되겠죠? 컨닝을 해보셨나요? 그냥 우리는 이것은 컨닝을 하면 맞출 수 있는데 자본 잉여금의 기타 포괄손익 누구에게라고 했어요.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익 여기에 바로 답은 몇 번입니까? 1번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구에 이것은 어디 가서 여러분 찾으면 된다고 그랬나요? 계정 과목 프로그램 등록에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열어볼게요. 프로그램을 열어보면 연습용 여기다가 아무 회사 하나 들어와서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들어와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물어본 것은 기타 포괄손익 누구에게지요? 이걸 누르면 되는 거예요. 기타 포괄손익 누구에게 매도 가는 제품 평가익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 전부 다 기타 포괄손익 누구에 컨닝하는 메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벌써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세 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다. 다음 8번 8번 문제가 좀 어려웠네요. 8번 매출 총 이익을 계산하면 그랬어요. 다 같이 무슨 이익을 물어봤다고?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을 물어봤어요. 자, 매출 총이익은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여기서 순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순수한 매출액 그러니까 여러분 순매출액이 주어져 있네. 여기서 순매출액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오, 땡큐 해야지. 총 매출액에서 환입, 애누리, 할인 이런 걸 뺀 게 순매출액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순매출액이 주어졌어. 47만 5천 원.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매출 원가를 알면 답은 구할 수 있어요. 매출 원가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봅시다. 기초 더하기. 기초 상품에다가 기초를 더하고요. 10만원. 기초가 여기 10만원 나와 있어요. 그죠? 10만원 더하고 그 다음에 매입액. 매입액을 총 매입액이 20만원 있나요? 이것도 더하고 그런데 여기서 뺄 게 있어요. 여기서 순수한 매입액을 구하려면 요거 있잖아요. 요걸 빼야 돼요. 매입 할인, 매입 환출을 빼야 돼요. 거의 순 매입액이 된다 이 말이야. 아주 무슨 매입액? 그러니까 요거 매입액에서 20만 원에서 만 원 빼야 돼. 만 원. 5천 원, 5천 원. 그러면 순 매입액이 여러분 19만 원이라고 그래야 돼요. 됐어요? 그리고 기말을 빼줘야 돼요. 기말. 빼면 매출원가가 나오죠? 이것도 빼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 빨간색만 더하고 빨간색을 더하고 나머지를 빼면 파란색을 빼면 바로 매출원가가 나오겠네. 매출원가는 그러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매출원가는 18만원 나오나요? 매출원가는 18만원. 매출원가가 얼마 나왔다고? 18만원. 여기서 매출원가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매출 총이익을 물어봤죠. 47만 5천원에서 18만원을 빼면 그래서 29만 5천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어려운 조금 신경을 써야 하는 게
기초에다가 매출원가 구할 때 기초에다가 단기 순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을 빼준다는 거. 단기 순매입액을 구할 때 매입액에서 엔룰이라든가 할인, 환출 이런 거 빼주는 것이 순매입액이라고 그랬어요. 그지요? 예, 순매입액을 구할 때 여기인데 순매입액 구하는 거 이렇게 풀이 과정이 나왔어. 순매입액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왔다. 조금 이거 신경 써야 하는 문제였고요. 다음 잠깐만 지금 몇 번인가? 답은 2번이었네요. 다음 이제 9번 가도 되겠습니까? 9번 가공원가는 그랬네요. 가공원가. 가공원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에다 뭘 다는 거지?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죠? 제조 간접비. 변동 제조 간접비와 고정 제조 간접비. 여러분 변동 제조 간접비는 총 제조 간접비. 총 제조 간접비는 변동 제조 간접비와 여기서는 총 제조 간접비를 일단은 구해야 돼요. 총 제조 간접비를. 근데 이것은 자 변동 제조 간접비는 총 제조 간접비 몇 프로라고? 30%. 그럼 60만 원 나누기 0.3하면 총 제조 간접비가 나오겠다. 그렇죠? 이해 갑니까? 오케이. 그러면 총 제조 간접비는 얼마가 나오냐면 200만 원이 나와요. 자, 요거 이해가요? 그럼 200만 원에다가 뭘 더해야 돼? 직접 노무비.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를 더하면 36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이해 갑니까? 네, 36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공식을 잠깐만 여기서 설명을 잠깐만. 자, 총 제조 원가가 얼마인지를 몰라. 그러면 요 x 곱하기 30% 그러면 60만 원이 나왔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x를 구하려면 x는 60만 원 나누기 0.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x는 60만 원 나누기 0.3 하니까 2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죠. 이 x가 총 제조 원가가 200만 원이 나오는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됐습니까? 네, 됐어요. 다음 10번 가볼게요. 다음은 원가 형태는 그랬어요. 그래서 단위당 원가 동그라미 있어요. 아직 무슨 원가? 단위당 원가는 여러분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단가는 감소한다. 단위당 원가는 감소한다. 그것이 바로 고정비는 여러분 집세는 똑같이 그렇죠. 똑같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데 고정비의 총 원가는 일정하지만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이 조업도가 생산량이라고 그랬어요.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단가는 감소한다 그랬어요. 여기 형태는 대부분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대체적으로 임차료가 바로 집세 같은 게 여기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정비의 단위당 원가는 여러분 감소한다. 그래서 여기에 원가의 형태에 해당하는 건 그래서 다 같이 4번의 임차료는 고정비 예다. 맞습니까? 나머지는 여러분 전부 다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재료비 전부 다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전화요금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연료비도 많이 쓰면 많이 나가는 거잖아. 근데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건 집세다 이 말이에요. 변동이 없다. 고정비다. 고정비. 이것은 고정비의 예다. 해당하는 원가. 그래서 10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11번 보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완성품 환산량 나왔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완성품 환산량이 나왔어요. 완성품 환산량. 자, 뭐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이냐면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평균법이라고 그랬나요? 평균법은 아주 간단하죠? 자, 완성 수량이 다 같이 나왔나요? 오, 땡큐. 8,000개 완성 수량 나왔다. 그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가공비는 무조건 공정 전반에 걸쳐 그래서 가공비는 완성도를 곱해주는 거지요. 완성도 60%를 무조건 곱해주는 거예요. 3,000개에 60%면 얼마 나오죠? 1,800개가 나와요. 1,800개. 그러면 완성수량 8,000개에다가 1,800개를 더하면 답은 9,800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다음은 12번을 갈 차례입니다. 12번 가보도록 합니다. 12번 가보면 다음은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요거 비교하는 거 시험에 잘 나와요. 종합원가 계산은 동일 비격의 제품이 반복이라고 그랬어요. 반복하여 생산하는 형태에 사용한다. 이게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거, 공장에서 대량 생산. 이게 바로 종합원가가 맞나요? 네, 종합원가 맞습니다. 다음 2번. 작업별 원가 보고서. 이것은 개별원가네요. 종합원가는 공정별 그래야 된다고 그랬어요. 작업별 이 말은 개별원가라고요. 그래서 틀린 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개별원가 계산은 준문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준문 생산에 의해서 제작, 판매하는 제조업에 사용된다. 맞고요. 개별원가는 준문받은 개별 제품별 작업 원가표에 의해서 계산하는 원가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입니다. 다음 13번 가볼게요. 다음 중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납세 의무자요? 납세 의무자. 그러면 납세 의무자란 사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자? 사업자. 자, 우리 요건이 있었어요. 영리 목적을 추구하는 사업자만? 영리 목적만? 아니라고요. 영리 불문이라고 적어요. 영리 불문.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없다. 사업자라 그러면 영리든 비영리든 불문 상관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13번에 답은 몇 번이라고요? 틀린 거 1번이에요. 그러면 2번 볼까요? 사업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나 영역을 공급하는 자를 우리는 사업자를 한다. 아주 정확해요. 맞아요. 인적, 물적, 독립성 동그라미.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어디 가서 종속되어 있어서 내가 그 근로를 제공하면서 월급 받아 먹고 있으면 사업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2번도 3번도 맞고 면세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 재화 영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그렇죠? 과세 사업자,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 예, 답은 13번에 답은 몇 번이라고요?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14번 가도 되겠나요? 예, 14번. 다음 부가세법상의 면세제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면세제도와 관련해서 옳은 거라고 그랬네요. 1번 건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 토지의 임대. 약사가 제공하는 여러분 일반 의약품. 일반 의약품은 면세입니까? 일반 의약품은 과세입니다. 일반 의약품은 과세. 토지의 임대는 과세입니다. 우리는 이제 면세를 물어봤죠? 여러분, 일반 의약품이 뭐예요? 일반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사가 처방전이 없이 내가 가갖고 약국에 가갖고 그냥 사는 거 있잖아요. 살 수 있는 거. 그게 일반 의약품이에요. 알았죠? 예, 그것은 과세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죠? 단 조제는 면세입니다. 다음 2번. 그래 1번 틀렸어요. 면세 제도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완전 면세 제도를 했나요? 완전 면세가 아니고요. 부분 면세 제도를 했어요. 부분 면세 제도다.
완전 면세 제도는요, 환급까지 되는 것이 영세라고 그랬거든요. 영세율 말하는 거고요. 면세는 부분 면세 제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다음,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포기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해야 된다. 자, 포기를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3년 이내에는 면세를 다시 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여기 나왔네. 신고한 날로부터 몇 년간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3년을 적용받지 못한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이라고요? 가장 옳은 것은 옳은 것을 그랬죠? 옳은 것은 3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면세 제도는 역진성 완화를 위해서 부분 면세 제도가 맞고요. 면세 포기는 지체 없이 여러분 등록 신청해야 된다. 여기서는 1개월 후라 했는데 이것이 틀렸다는 거죠. 예. 토지도 과세고 일반 의약품도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4번이 가장 적절하다고 됐습니까? 다음 15번 갑니다. 15번 가볼게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부가세를 주된 사업장, 여기 밑줄자,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죠. 다음 몇 번? 4번. 총괄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만 할 수 있는 제도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자의 납세 의무를 도모하고 사업장별로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자금 부담을 완화시켜준 여러분 이 주사업장 총괄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예요. 여러분 사업장별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자금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이다. 밑줄자 자금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다. 이게 왜 완화시켜주는 제도인지 이게 왜 완화시켜주느냐 사업장이 2개 이상이 있단 말이에요. 한 군데는 환급을 받아야 되고 한 군데는 납부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납부할 돈이 예를 들어서 50억이야. A 사업장에 납부해야 돼. 납부해야 된다고. B 사업장이 또 하나 있어. 여기서 내가 사업장이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40억을 환급 받아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봐. 내가 사업장 A와 B를 2개 갖고 있어. 여러분 원래는 각각 신고 납부하니까 내가 얼마가 있어야 되냐면 50억을 일단은 신고를 해야 돼. 50억을 돈이 있어야 돼. 원래는 각각 신고한다면. 근데 여러분 원래는 요 퉁 쳐버리면 얼마만 있으면 돼요? 10억만 있으면 나가 되는 거거든. 이렇게 내는 제도가 바로 뭐냐면 총괄납부 제도라고. 퉁 쳐서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만 하는 제도. 이게 바로 자금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다 이 얘기지. 이게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만 하는 제도. 만약에 이것이 신고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A 사업장에서도 여러분 7월 25일 1기 확정 신고 7월 25일 신고 납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B 사업장의 환급도 돌려주세요 해갖고 7월 25일 신고 납부해야 돼. 그럼 일단 50억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일단 신고 납부하려면 환급은 언제 해주냐? 곧바로 해주지 않아요. 다음 확정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줘. 1개월 이내. 그러니까 1개월이 경과해야 돈을 돌려준다니까? 그러면 자금이 8월 24일까지 뭉껴있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어? 이 40억이라는 돈이 뭉껴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자금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여러분? 네, 다음. 답만 딱딱 읽어주려고 했는데 좀 이해를 돕고자 자, 설명 좀 했고요. 자, 실습 곧바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실습 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었나요? 자, 이번에 색다른 문제가 뭐가 있었을까? 봅시다. 자, 전기분, 나왔네, 전기분. 1분, 왜 1분으로 나왔어? 2개 나왔어요? 터디 가격이 1,100만 원이 과속이 됐다그러니까 1,100만 원을 터지 가격에다 찾아서 더하니까 3,100으로 수령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건물 가액은 과대.
그러면 1100만 원을 건물을 찾아서 1100을 차감했다. 그치? 네. 건물을 1100을 빼면 1억 3,900으로 수정. 그리고 뭐예요? 전기분 재무 상태표를 뭐야 이거 간단하네. 요것만 고치면 끝. 그쵸? 너무 간단하네. 네, 난 어려운 문제인 줄 알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문제인 줄 알았어요. 자, 아주 간단한 문제였어. 그쵸? 네, 다음 2번에 보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야. 자, 여기 가서 우리가 펀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그치요?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서 운반비 그래서 현금 적요 4번에다가 택배 운반 운송비 지급이라고 써주면 된다. 넘어가도 되지요? 다음 갑니다. 3번. 여기는 뭐 문제도 아니지. 거래처별 초기 2월, 거래처별 다같이 무슨 2월? 초기 2월 메뉴에 가서 요거 입력하는 것은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문제 2번. 일반 전표인데요. 일반 전표 한번 갑시다. 일반 전표를 보시면, 자, 유리창을 교체했다. 여러분, 이것은 유리창 교체하는 것은 현상 유지다. 그쵸? 유리창 교체하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 수선비. 다 같이 무슨 비? 수선비라고 해야 된다. 수익적 지출이라고 쓰면 되죠. 그리고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당좌예금. 수익적 지출이라고 나왔네. 오케이. 다음. 2번 가보면, 2번은, 오, 매출 할인 나왔어? 매출 할인 나왔네. 코드 번호 주의해야 되는데. 제품을 판매했어요. 그리고 발생한 예상 매출금. 여러분, 예상 매출금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예상값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빠르게 회수했어. 이걸 뭐라 그래? 할인. 무슨 할인? 매출 할인. 매출 할인. 3%를 할인해줬다. 이게 매출 할인이다. 이때 주의할 점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 코드 번호 주의하라고 그랬죠? 이 코드 번호 몇 번 써야 됩니까? 406번. 제품 매출과 관련된 코드 번호 406번을 써야 합니다. 자, 여러분, 1,000만 원에 3% 하니까 얼마 나와요? 30만 원 맞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 계좌로 들어왔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예상 매출금 자산의 감소 대변에 거래처가 들어와야 돼요. 거래처 어디입니까? 창창기계산업이라고 거래처 반드시 걸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3번 봅시다. 3번은 역시나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주식을 발행했다. 자, 여러분 발행했는데 여러분 액면가로 발행해야 되지요. 액면가는 지금 한 주당 얼마예요? 10,000원 곱하기 몇 주를 발행했나요? 2,000주. 10,000원 곱하기 2,000주 해보세요. 그럼 얼마 나와요?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대변에 자본금 2천만 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1,300원에 발행했으니까 얼마예요? 2,600만 원이 들어와야 되죠. 2,600만 원 중에서 다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신주 발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40만 원을 차감한 잔액만 들어왔죠. 이것은 발행가액이 바로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그 얘기예요. 빼고 마이너스하고 돈이 들어왔다. 2,560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밑줄 자. 여러분 반대 계정이 있으면 먼저 그것부터 정리하라고 그랬지요. 반대 계정이 없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건 땡큐 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이것을 본 계정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쓰면 된다. 이런 얘기. 주식 발행 초과금. 3번 문제 좋은 문제예요. 다음 보십시다. 다음은 4번 봅니다. 4번. 수입한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 동그라미, 관세와 통관수수료 동그라미, 이것을 전부 다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갔어요. 대변에 일단은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차변에 뭐라 그럴 거냐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관세나 통관 수수료는 해당 자산에 포함해야 되겠죠? 부대 비용으로 봐서 여기서는 무엇을 사면서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그래서 자산의 이름 그 자산은 여기서는 원재료로 회계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다음 가봅니다. 5번 가봅니다. 자, 5번은 제품 홍보물 제작 비용 51만 원을 국민카드로 결제했다. 이건 너무 쉽다. 차변의 광고, 선전비, 대변에는 다 같이 뭐라고 해야 될까? 미지급금. 여러분 국민카드 걸어줘야 되는 거 아시겠죠? 미지급금의 카드에서 걸어줘야 합니다. 다음 6번 가봅니다. 6번 보시면 자, 파산으로 인해서 우리 주의할 점 나왔네요. 단기 대여금이에요. 단기 대여금을 못 받게 됐어요, 여러분. 대변에 단기 대여금이라고 쓰는 건 참 잘했어요. 그래서 자, 이럴 때를 대비해서 모아놓은 돈, 못 받을 때를 대비해서 모아놓은 돈, 그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대손충당금. 그래서 첫 번째 갖다가 쓸 때 대손충당금으로 갖다 쓰는데 이때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대손충당금 코드번호 아무거나 갖다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거나 갖다 쓰면 안 돼요. 단기 대여금에 해당되는 코드번호를 갖고 와야 돼요. 여러분 아무거나 갖고 오면 안 돼요. 단기 대여금에 대한 코드번호 여기까지 맞았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대손상각비지요. 나머지는 대손상각비인데 그냥 대손상각비 쓰면 틀려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굉장히 강조 많이 했던 거예요. 그지요? 여기서는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의 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 여러분 이렇게 하셨나요?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합격입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 일반 점표까지 지금 끝났지요, 여러분? 예. 이제 메인 매출 점표 봅니다. 1번.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운반비, 부가세를 포함해서 우리가 보통 계좌에 지급했고 현금 영수증 부가세가 있는 문제니까 메인 매출 점표지요. 증빙을 받더니 현금 영수증이에요. 그러면 유형이 현금 과세라고 하는 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차변에 뭐라고 써야 될까요? 여기다가는 잠깐만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입력하면 나눠진다는 것쯤은 알고 계시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카과라든지 현금 과세, 그 다음에 건별 이런 것들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하잖아요. 그래서 원재료, 운반비지만 여기 운반비지만 원재료에다가 포함시켜야 되는 거야. 자산에다가 포함한다. 매입할 때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에요. 차변에 원재료라고 쓰는 겁니다. 원재료.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 나갔다는 건 이해가고요. 다음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갑니다. 2번은 제품을 판매하고 그랬어요.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그러니까 여러분 유형은 11과세 맞습니까? 그리고 어음을 받았다. 여기 보면 받는 방법이 어음란에다가 2,500만 원 있죠. 그럼 받을 어음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예상을 했다. 그래서 예상 매출금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어려운 거 없어요.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다음 싱가포르의 글로벌 인더스트리와 42,000달러를 직수출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선적을 완료했다던 거라니. 선적 완료. 선적 완료했다는 얘기는 수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형에다가 16 수출이고요. 자, 선적일의 환율로 하는 거지요. 달러당 1,200원. 몇 달러를? 42,000달러 곱하기 1,200원 해보세요. 그러면 42,248,2는 4. 5,440만 원 나와요? 예, 5,040만 원을 제품 매출 그리고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수출 대금은 5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다. 이 얘기는
대상으로 매출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상매출금이라고 쓰면 됩니다. 다음은 4번 가볼까요? 4번. 자, 제품을 여러분 비사업자 개인한테 팔았지요? 개인한테 팔았는데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무증빙이라고 적어요. 무증빙. 증빙이 없다는 거지요. 그럴 때는 우리는 유형을 나같이 뭐라고 한다? 식사건별이라고 한다는 거 이해 갑니까? 예, 이것도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하면 자동으로 나눠주지요. 차변에 현금 11만원이 들어오는 거고요. 대변에 제품 매출 10만원, 부가세 이수금은 자동으로 나오지요. 넘어가도 되겠나요? 14건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지요? 다음 12월 20일 날 보면 생산부 직원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샌드위치, 커피 프린스에서 신용카드로 구매했다. 여러분 생산부 직원한테 우리가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 같이 우리는 복리후생비라고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데 500번대로 써야 된다는 거 이해 갑니까? 여기 금액을 보면요. 부가세 포함해서 66만 원이에요. 그지요? 이것은 여러분 이것도 카과인데 부가세 포함해서 66만 원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나눠준다는 것쯤은 아시죠? 그래서 차변의 복리후생비 60만 원 그리고 부가세 대금은 자동으로 상단에서 결정돼서 넘어오고 대변에 여러분 여기 미지급비용 또는 미지급비용 그랬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될까? 미지급금 요걸로 하세요. 알았죠? 미지급금 그리고 대변에 66만원 이렇게 하세요. 다음 잠깐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신한카드가 꼭 거래처가 변경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혼합으로 이럴 때는 하는 것보다 카드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그랬어요. 카드를 해야 거래처가 자동으로 바뀌어서 오니까 아시겠습니까? 다음 6번 가봅니다. 영업부는 거래처의 20주년 창립 기념일을 맞아 축하 선물로 보내기 위해서 직기 비품을 둘이 상사로부터 220만원에 구입하고 220만원에 뭘 구입했어요? 축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접대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예요. 축하 선물로 알았어요? 그래서 접대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접대할 목적으로 우리가 구입했는데 전자세금견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공제받지 못한다. 남의 함이 탑을 불공. 54번 불공이죠. 그래서 차변의 접대비 대변에는 다 같이 뭐가 될까요?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 이거 불공이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됐어요. 다음 4번 가봅니다. 일반 전표와 매입매출 전표 중에서 입력한 메뉴 중에서 입력된 내용 중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수정 또는 삭제하고 추가 입력하여 오류를 정정하시오. 그랬습니다. 12월 1일 날 봤더니 임시 물류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나자비 씨와 물류창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2천만 원 전에 우리가 돈이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나갔어요? 그럼 우리가 건물을 빌리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임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럼 임차하는 입장이에요. 임대 입장이면 임대인의 입장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지급했으니까 임차인의 입장이라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면 나같이 그걸 뭐라고 불러? 임차 보증금이라고 그러지. 임차 보증금 이해가 가? 여기 가봤더니 임대 보증금으로 했대. 임대 보증금. 이건 주인의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정 과목을 뭘로 바꿔야 된다? 임차 보증금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다. 그쵸? 이해 갑니까? 다음. 전일카센터의 생산부의 운반용 추락, 그게 수리비용, 추락의 수리비용을 보통 계좌에 지급했다. 전자세금에서 발급받았으나 일반 전표도 입력했다고요?
일반 전표 입력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메인 매출전표. 우리가 부가세를 지급하면서 전자세금세를 발급받았으니까 나같이 51번 과세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지요. 만약에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러면 54 불공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리비용을 차량 유지비라고 쓰는 거 맞지요? 차량 유지비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어요. 대외의 보통예금.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 전표에 남겨두는 거 요것을 뭐 하라고요? 삭제해야지 않으면 틀려. 알았습니까? 예, 요거 삭제해야 됩니다. 반드시 삭제해야 됩니다. 이것은 삭제를 나중에 하세요. 어떤 거 나중에? 요거 입력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는 게 좋아. 알았어요? 근데 꼭 삭제는 해야 됩니다. 다음 5번에 1번 결산 가봅니다. 부가세 이익이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 매출자 요거 부채라고 적어놓으세요. 요것은 우리가 납부할 돈이에요. 세무서에 납부할 돈.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요것은 우리가 돌려받을 돈이에요. 자산이에요. 이건 자산. 그러면 자산 요걸 정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산은 내가 돌려받을 것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반대편인 대비를 없어지고요. 받을 돈이 5,200만원 부가세 대금 자산의 감소 대변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은 나같이 부채 감소 무슨 변에 봅니까? 서로 반대편으로 보내주라고요. 그러면 서로 반대편으로 보내줬나요? 내가 줄 돈이 많아요? 받을 돈이 많아요? 줄 돈. 그럼 아직까지 안 줬지요? 그래서 그 이름을 다 같이 뭐라고 한다? 미지급 세금이라고 한다. 다시 무슨 세금? 미지급 세금. 다시 한번 무슨 세금? 미지급 세금. 만약에 내가 돌려받을 돈이 많다. 그럼 차변에 뭐라고 쓸까? 미수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반대로. 이해갑니까? 예. 미지급 세금은 다음 달에 세무서에 갖다 낼 때 미지급 세금이 정리되는 거예요. 정리한다는 얘기는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 2번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 아메리칸 테크에 대해서 단기 차입금이라고 그랬어요. 단기 차입금 동그라미 계정 과목이 부채지요. 단기 차입금이 있었어요. 자, 3천만 원이 있었는데 결산일에 가서 환율을 봤더니 1달러당 1,100원 나간대. 1,100원. 그러면 3만 달러가 있었어요. 그치요? 3만 달러 곱하기 1,100원 해봐요. 얼마 나와요? 네, 3천만 원짜리가 얼마로 바뀌었어요? 3,300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다. 얼마 증가했다? 300만 원이 증가했다. 그래서 300만 원만큼 부채의 증가지요. 부채의 증가는 대변의 단기 차입금 300만 원. 그래서 대변의 단기 차입금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빌려서 증가됐나요? 아니에요. 왜 증가했나요? 외국 돈을 환산해 봤더니 갚을 돈이 늘어난 거지요. 그 이름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애화 환산 손실. 다시 한번 뭐라고 한다고요? 애화 환산 손실. 다시 한번 뭐라고 한다고요? 애화 환산 손실. 반대말은 뭐라 한다고요? 애화 환산 이익이라고 합니다. 결산 때만 쓰는 용어예요. 알았습니까? 다음 3번 보시면 당사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사모산업의 주식의 취득가액 및 기말 현재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다. 단기 시세 차익 목적에다가 밑줄 쫙.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라고 하면 나같이 단기 매매 증권일까 매도 가능 증권일까?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 처음에 취득할 때 6,400만 원. 그런데 12월 31일 날 봤더니 4,900만 원이에요. 요즘에 주식값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러면 6,400만 원에서 4,900을 빼면 차이 나는 금액 얼마 차이나?
1,500만 원 차이 나요?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내려갔어요. 그 자산의 이름은 뭔데? 단기 매매주권 자산의 감소 대변이에요? 차변이에요? 단기 매매주권은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다가 단기 매매주권 1,500만을 대변에다 쓰라고요. 주식을 팔았나요? 그래서 감소됐나요? 그렇죠. 평가해서 손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한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해서 손해본 것은 평가 손실이라고 하고, 단기 매매증권 평가해서 이익 보면 뭐라 그래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비용이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은 수익입니다. 그러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수익 비용 아니에요. 자본이에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론 시험에 나왔던 문제 맞지요? 예, 그래서 항상 그거 매도 가능 증권은 조심하라고. 예,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이다. 다음. 드디어 이제 6번 조회하는 문제인데요. 조회하는 것은 다 같이 봅시다.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에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하는 방법만 검토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다 같이 매입한 거 고정자산 매입. 그러면 고정자산 매입은 부가세 신고서를 열어야 돼요. 부가세 신고서. 한번 내가 하는 방법만 한번 해볼까? 부가가치 클릭하고 부가세 신고서를 열어서 부가세 신고서를 열어서 고정자산 매입이라고 그랬죠? 고정자산 매입. 자,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고정 매입 여기서 여러분 매입 여기 있어요. 일반 매입은 요거고요. 10번. 고정자산 매입은 11번이에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고정자산 매입 세액을 물어봤어요, 여러분. 여기 말 글자 하나 정확하게 알아야 돼. 세액은 바로 밑 옆에 부가세 요걸 말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11번 안에 있는 거. 다음 2번 가볼까요? 2분기에 발생한 수수료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라 그러면 800번대를 얘기하면 돼요. 예, 이것은 얼마냐 그랬는데 수수료 비용 다 같이 어디로 가면 된다고 나왔어요? 자, 이것은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여기 그대로 한번 본다면 총계정 원장 한번 가봅시다. 총계정 원장에 총계정 원장 모든 계정이 모여서 있는 계정 총계정 원장. 자, 2분기니까 4월부터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선택하고 월별에다 넣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이 뭐예요? 수수료 비용이에요. 수수료 비용. 판관비니까 8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갑니다. 831번. 이렇게. 그럼 저희 기간에 지금 여기는 아무 회사나 들어와갖고 없어요. 하는 방법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물어본 것은 뭐예요? 수수료 비용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한다. 이렇게 참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자 몇 번이냐? 3번 봅니다. 6월 30일 현재 예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명과 거래처 동그라미 거래처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그러면 다 같이 거래처를 비교하고자 할 때는 다 같이 무슨 원장?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오셔서 여기다가 매달 1월 1일부터 누구의 개념이에요? 6월 30일까지 현재 누구의 개념이고 예상 매출금 개념 과목에 엔터 치고 넘어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온다 그랬죠? 네. 그렇게 해서 여기 잔액이 가장 많은 그랬나요? 네. 가장 많은 그러면 이걸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고 그러면 가장 많은 것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것도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가장 많은 것은 이렇게 여기서 제일 위에 올라온 걸 찾으면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만 설명을 했고요. 나중에 프로그램이 나오면 이제 입력을 다시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짝짝짝짝.